네, 1년 만에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하며 정치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한편 국회 교육위에서는 3월 대통령의 킬러 문항 지시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관심이 많이 모였었는데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방문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좀 속도를 낸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1년 전에 출국하실 때에도 DJ 묘소 가서 인사드렸거든요. 예. 그 차원에서 정치를 시작한 근원이 이제 DJ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귀국해서도 바로 제일 먼저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직 대통령들 뭐 봉화마을이나 평산마을도 예. 방문하겠다라고 했고, 다만 이제 현재까지 정해진 거는 그렇게 인사드릴 곳을 인사드리겠다. 요까지만 좀 결정됐고 그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총선 불출마 선언은 했지만 정계 은퇴 선언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자연스럽게 귀국하면서 이제 정계 복귀하신 거라고 보고 책을 쓰셨잖아요. 이제 외교안보와 관련된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가지고 전국 순회하면서 막 강연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도 역임하셨고 또 총리도 역임하셨고 도지사도 하셨고 다선 의원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큰 정치적 자산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당의 가장 큰 현안은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낙연 전 대표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의 통합을 위한 역할과 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큰 틀에서 좀 해주시고 또 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하는 것에 힘을 좀 실어주시고 그 나름의 역할들을 하신다고 하면 총선 승리하는 데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혹시 앞으로의 행보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도 만날 가능성? 당연히 있을까요? 이제 만나야 되고 이미 이제 전화 통화는 한 거로 제가 알고 예. 있고요. 조만간 이제 만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저거는 총선 승리이기 때문에 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 향관에서는 그 두 분이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또는 지금까지도 약간의 그런 좀 감정의 골이 좀 있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두 분은 우리 공당의 전현직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공당의 공인으로서 선당우사하는 모습들을 저는 반드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네.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 행보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를 했다라는 네. 부분이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그리고 이걸 보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행보 보이겠다라는 네.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그 정치인의 모든 이제 걸음걸이, 행보나 패션까지도 다 정치적 일종의 메시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년 전에 대선 경선에서 패배하시고 미국 가실 적에도 청록색 넥타이를 매셨어요. 이번에 귀국하실 적에도 청록색 넥타이를 매셨죠. 청록색 넥타이는 이제 새천년 민주당의 공식 컬러였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2000년 1월 20일 날 창당이 됐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국내를 기반으로 재창당한, 즉 김대중 대통령 혼자 창당한 정당이거든요. 그 이전에 잘 아시다시피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과 합당을 해서 그 보수당 쪽에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천년 민주당이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2003년도 11월 11일 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창당하시면서 뭐 한 2, 3년 남짓하긴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본인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누구나 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계 정당의 직계 조상이다. 이것이 공식적인 이 새천년 민주당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직계 조상이라는 뜻이죠. 잘 아시다시피 당시 동교동계는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강옥 또는 이제 한화갑, 정대철, 박상천 이런 분들이 주축이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지금도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은 정대철 헌정회장 분이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계보가 정대철 헌정회장으로 이어지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서실장이었거든요. 정대철 전 대표님의 비서실장이셨죠. 그러니까 즉 민주당계 정통 계보다. 그 나는 DJ의 직계다. 그 반면에 이재명은 듣보잡이다. 이것을 확연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전 대표를 사실 이재명 대표를 현재 만나지도 않고 DJ 묘소에 가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그 상당수의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족보가 없는 정치인이다. 민주당의 적통이 아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확실히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또 우리 이재명 대표님 또 비난으로 또 기결하시는데 저희 민주화 이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뭐 당명은 좀 바뀌었지만 그 역대 대통령들이 시작이 이제 DJ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DJ부터 가신 거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 가실 거고 문재인 대통령 가시겠다 이렇게 이제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지금 녹색 넥타이 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 당의 그런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총선 승리를 위한 그런 마중물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하실 거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예, 화학적 결합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게 벌써부터 개딸들이 수박왕이 귀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이제 지난 3월인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그 국회에 표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139석 대 반대표가 138석으로 단 한 석 차이로 부결이 됐는데 그때 이제 37표의 이탈표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낙연계, 낙지계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러면서 그 이낙연계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상당히 뭐 그 전화를 돌리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그 찬성하는 표를 돌렸다. 그때서부터 뭐 수박을 깨라, 뭐 수박 깨기 퍼포먼스하고 그 이낙연 전 대표를 당에서 제명하라고 뭐 홈페이지에까지 올라와서 5만여 명이 이르기는 열성 당원들, 강성 당원들이 찬성도 하고 했으니까 이 여파는 화합으로 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예, 화학적 네. 결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이 내용도 짧게 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발언을 이제 어제 방송에 출연해서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상 관리에만 치중했다. 성찰이 우선이다. 다소 쓴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추미애 전 대표께서 하신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했잖아요.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그 대선에서 패배한 거에 대한 이제 성찰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선 과정에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국무총리도 역임하셨잖아요. 역임하셨고 중요한 직책들을 보직을 많이 맡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패배에 대한 그 책임이 본인한테도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경선을 대단히 치열하게 치렀잖아요. 그 경선 후유증이 대단히 있었던 것 같고 추미애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경선 과정에서 경선이 끝난 이후에 그 이재명 그 후보로 이제 확정된 이후에도 그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그 마음이 좀 같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의 비서실장 하셨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 예. 지지선언도 하고 또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선언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성찰부터 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한 것 같고요. 예. 그거보다의 방점이 그거보다는 그 이후에 그런 성찰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통합적 행보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 예. 취지까지 담아 있는 발언이다. 저는 예. 생각합니다. 김행영께서는 그 행간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정대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반대해서 탈당까지 하셨죠. 그래서 안철수의 그 국민의 당 그쪽으로 가시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그 경선의 후유증이 컸는데 이제 추미애 그 전 전 장관? 대표께서는 예. 당 대표 시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재명은 내가 키운 사람이다. 내가 키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내 말을 아주 잘 듣는 동생이다. 대선 공약 안 지키면 뭐 나 무서운 거 누나 무서운 거 알지? 내가 회초리를 들겠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면 그 이재명 그 누나 하고 싶냐? 이재명 엄마 하고 싶냐? 그랬더니 이재명 엄마 하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어요. 왜냐면은
내가 회초리를 들어서 마음대로 내가 그 이재명 대표를 할 수 있고 또 짠하다 마음이. 그래서 엄마 하고 싶다. 이럴 정도로 강력한 후원자니까 당연히 대장동 의혹을 그때 터트린 이낙연 그 전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 엄마거든요. 네. 그렇게 보셨군요. 이낙연 전 대표 귀국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역 참배를 시작으로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교육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공정수능 지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공방이 교육위에서 오고 갔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등록된 지시사항에 없었다라는 입장인 거고 이주 장관은 아니다, 구두 지시가 있었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어제 공방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 이 사안 때문에 이주 장관께서 내 명예를 걸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린 거다. 지난 3월에 분명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인 이규민 이분이 이제 사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입 담당 국장인 이윤홍 그 인재정책교육관이 이제 경질됐죠. 사실 공무원의 사임과 경질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주호 장관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경질하고 사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가 없었는데 근거 없이 그 장관께서 경질했다. 이러면은 이거 문제 삼죠. 근데 지금 문제 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주호 장관 말이 100%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안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함부로 경질할 수 없어요. 예.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증거이고 또 하나는 이 새로운 정부가 바뀌면 국정 철학이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정부 때는 그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를 전부 다 없앴어요. 그리고 수능 비중이 큰 정시를 확대하고요. 그 반면에 이제 MB 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금지 조치하고 사교육을 확실히 줄이는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주호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교육부 장관을 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보수 쪽의 그 교육 정책하고 맥이 맞는 국정 철학이 맞는 분이죠. 예. 반면에 그 말씀드린 그 이규민 그 평가원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9일 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불과 열흘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알박기로 임명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윤홍 그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유은혜 그 전 교육부총리의 그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국정 철학이 전혀 맞지 않는 분이 예. 대입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부터가 이분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갔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분이 이해할 수 없죠. 예. 어제 진실 공방에 대해서 지금 김행 위원께서는 이조 장관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 주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근데 김행 의원께서도 청와대 대변인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대통령이 보통 장관들한테 지시할 때는 문서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문서로는 없고 구두로 받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구두로 받았다고 하면 그 구두에 대해 그 구두로 이렇게 지시받은 거에 대해서 부처에서 국실장들한테 또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와 관련된 자료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그 국장인가 실장이 한 얘기는 본인이 메모한 거가 있다 이렇게 정도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프로세스상 봤을 때 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한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도 킬러 문항에 대한 지시 내용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육위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국정 철학이 같아야 된다. 정권이 바뀌면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장 경질을 하고 그 평가원장이 사임하게 된 배경에는 그런 압력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 추론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난 그 6월 15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범위 안에서 출제하라.
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국어에서 특히 국어에서 비문학 문제를 출제하지 말아라고 지시했다라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경질했다 이렇게 설명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육모 네. 평가 결과를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됐잖아요. 네. 오히려 국어가 통합 수능이 시행된 이후로 가장 이번에 쉽게 나왔다. 이것이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그 킬러 문항이라고 예시했던 국어에서의 두 개의 문항이 있었는데 그 문항에 대한 그 정답률도 38%가 넘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능의 이유는 사실은 이제 학생들의 수능생들의 그 변별력 그러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서 순위를 매기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등급이 4%거든요. 2등급이 11%고 네. 3등급은 40%예요. 그러면 3등급 정도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지금 그 예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난이도랑 킬러 문항은 또 상관이 없대요. 그러면 지금 수능 5개월 남은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킬러 문항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 수능생과 학부모들이랑 그 선생님들은 뭘 갖고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혼란.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 혼란을 수습할 대안들은 제시하지 않고 자꾸 뭐 사교육을 절감하는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뭐 586 운동권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걸 정쟁화시키는 쪽으로 가니까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제 전임 대통령께서 열흘도 못 남기고 이런 중요한 포스트에 임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입니다. 사실은 국정 철학이 새 정부한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교육 사기업들과의 이권 카르텔이 의심스럽다 이런 비슷한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아무리 국정 철학이 달라도 그 교육부 장관이 메모 형태로라도 지시를 했으면 그것을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산에 다 남아있죠, 대통령의 기록은. 근데 때로는 그 즉시 보고할 적에 그 대통령께서 즉각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메모 형태로도 전해집니다.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킬러 문제와 수능 변별력과의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킬러 문항은 수능의 변별력에서 3등급 안에 들어가는 문항이냐 1등급 안에 들어가는 문항이냐 이 얘기가 아니라 공식적인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에서 EBS의 교재 내에서 EBS의 강의 내용 내에서 내라 이 얘기인데 그 범위를 넘어간 문제들을 보고 받으시고 왜 이것을 지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당성과 타당성, 변별력을 다 갖춰야지 되는데 그런 마련에서 여하튼 교과서 내에서 내라 이 원칙은 분명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보면 그 국장 경제라고 평가원장이 사임하게 된 배경에는 문정부 때 인사였기 때문에 바꾼 것이다라고 지금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 문제를 지적 좀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EBS 말씀하셨잖아요. 그 EBS와 연계된 문제도 킬러 문항으로 이번에 발표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고 지금 제가 대표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도 찬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 네.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 고등교육부에 보면 4년 전에 입시제도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공정한 수능과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5개월을 남겨놓고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라고 이렇게 대통령 한마디를 던지니까 지금 대단히 이제 그 혼란이 생겼는데 그 킬러 문항 26일 날 발표했잖아요. 킬러 문항에 대해서 22문항을 발표를 했는데 그 킬러 문항에 대해서도 지금 전문가들이나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다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제가 이 뭔지 질문을 모르겠는데. 한번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말씀만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교육부가 발표한 킬러 문항의 유형이 뭐냐면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 추상적 개념 사용, 과도한 추론이 필요한 것. 이것이 킬러 문항이래요. 이거 가지고 어떤 게 킬러 문항인지 어떻게 해석합니까? 네. 상식적으로 지금까지는 수험생이라든지 학부모들이 킬러 문항을 생각했던 것은 적어도 그 정답률이 10% 이내인
고난이도의 문제를 킬러 문항을 생각하고 준비해 왔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번에 예. 육모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수학이 어려웠고 이런 문제들이 현재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적해갖고 그걸 이행하지 않아서 경질했다라는 그 사유와 다르게 결과가 나온 거에 나왔다는 것이죠.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잠시만요. 네. 일단 이주 교육부 장관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제 킬러 문항 가지고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킬러 문항을 정답률로만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인 그렇죠. 건데 지금 김현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학생들 관점에서 학부모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변별력 확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한번 드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그래서 가지고 변별력은 계실까요?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권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늘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공교육이 살려지고 교과서 내에서도 얼마든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려면 교재에 대한 연구, 시험 문제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을 해야지 되는데 사실 교사들도 이 부분을 사기업 쪽에 의존했던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설사 열흘 전에 임명을 했었더라도 대통령께서 지시가 있었으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행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그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이 아시다시피 교육개혁, 연금개혁, 또 노동개혁입니다. 이거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교육개혁의 핵심은 사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울시 교육감이 민주당의 조희연 교육감이세요. 이분은 제가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같이 해서 너무 잘 알아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한때는 굉장히 과격한 운동권이어서 서울대학에서 잘려서 연세대학교로 와서 저랑 공부를 같이 했어요. 이런 분도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지금 킬러 문항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갖고 사교육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굉장히 마땅한 지적이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입니다. 지난 정부는 너무 관리형으로만 접근해서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못했다. 그에 비해서 현 정부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무모할 만큼 단호하게 접근하는 것을 자기는 높게 산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의 사교육비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요. 예. 지금 26조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16조였습니다. 그것이 50% 이상 급증을 했어요. 지금의 사교육비는 더 이상 학부형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출산 또 노인 인구의 그 굉장히 어려움, 노인 인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까지 다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이자 한국병이거든요. 오죽하면 저는 민주당의 교육감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게 뭐냐면 그러면 그 킬러 문항을 이번에 이제 배제하라고 했는데 그럼 네. 중킬러 문항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변별력 확보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 변별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명확하게 뭐라 제시했어요. 그랬냐면요. 그 킬러 문항에 대한 정의만 얘기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되게 대단히 추상적인데 또 뭐라 그랬냐면 공교육 그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 내용 중에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 이게 킬러 문항이래요. 근데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지금 5개월밖에 수능이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규정을 하고 그 준비를 하냐 이거죠. 이래서 혼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 그다음에 아까 자꾸 그 국장하고 그 평가 원장께서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경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예시를 든 것은 뭐냐면 공교육 과정에서 출제하라고 하시면서 국어 과목에서 네. 비문학 문제를 배제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가 역대 수능 중에 가장 모의고사 중에 가장 쉽게 나왔다는 게 결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예. 하나는 교육부 차관께서 작년에 국회에서 킬러 문항은 공교육 과정 밖에 있는 게 킬러 문항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가지고 서로 모순되는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저희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교육부- 주제가 네, 있어서 네. 30초씩 드리고 다음 주제로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하도 민주당이 저런 식의 음모를 제기하니까 지금 국무총리실과 함께 그 감사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확하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러면 그것을 왜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다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감사하겠다고 국무총리께서도 한덕수 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신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주 교육부 장관은 감사를 받아야 돼요. 이 혼란에 대해서 중심에 있는 분이고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리가 있으면 감사하면 좋은데 수능 문제 출제, 난이도 이런 거 갖고 감사하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 킬러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예, 학생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들이거든요. 예, 주제 네. 바꾸겠습니다.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만요? 5개월 남은 네. 수능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지금은 알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그 한 예.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문제를 더 확산시키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 예. 교육부에서 그러지 말고 예전에 4년 전에 예고된 예전- 그 기준대로 하겠다 이렇게만 예, 하고 이야기가 4년 전에 길어지는 게 예고된 낫는데. 대로 하면요. 윤석열 정부 끝나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 네. 남아있는 그런 네, 네. 과정들은 또 이제 교육부나 정부에서 또 깊이 있게 여야가 또 대화를 하면서 가닥을 잡아갈 테니까요. 저희 오늘 관련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남아있는 주제들은 좀 속도감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드 환경 영향평가 지원 공방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문정부에서 고의로 지원한 게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죠. 윤건영 의원은 이게 주민들의 협의의 구성이 늦어져서 그런 거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 공방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34번이나 측정을 했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간에 그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34차례나 측정해서 무해를 확인하고도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전형적인 사드에 반대하고 중국에 아부하고 대중국 굴욕 외교 문재인 정권에서 엄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종의 대국민 공포 마케팅이죠. 제가 성주 쪽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주에서는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드 반대 시민단체들이 천막치고 농성하고 있대요. 아니 이거 정말 공포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공포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져줘야죠. 저희 박근혜 정부 때 대변인 하셨잖아요. 네네. 2015년도에 이게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 7곡에다 설치하려고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엄청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성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돌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2015년도에 그 2기를 임시 이제 설치하면서 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로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2017년도에 그 주민분들이랑 시민단체라든지 뭐 비대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대가 심하니까 그러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미국과 합의했던 그 나머지 4기도 임시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6기가 임시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많으니까 전자파에 대한 그래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은 이후에 정식적으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그 평가가 진행된 것인데 그 당시에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려면은 주민 대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미국이 협조를 해야 됐는데 당시에 주민 대표 그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반대가 심했고 또 미국에서도 이거에 관련돼서 최종 조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지연했기 예. 때문에 이게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지연됐다 이런 얘기지 그것은 뭐 고의로 지연했다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환경 영향 평가 못지않게 지금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오염수 관련 여야 공방인데 이 내용도 그럼 함께 짚어보시죠. 해양수산위 전체 회의에서 이게 오염수 반대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야당 네. 단독으로 통과가 돼서 여당에서도 좀 반발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염수라는 표현 자체도 이제 알프스 처리 시설을 통한 건 이제 처리수로 우리가 명칭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 아닙니까? 사드 때도 전형적인 괴담이죠. 몸이 튕겨져 나간다. 뭐 그
뭐 라지 뭐죠? 그 전자파 참여를 먹게 된다. 이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지 않았습니까? 자, 첫 번째.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후쿠시마산 소금을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량진 수산시장을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가신 인천이라든가 부산의 자갈치시장, 주문진에 이런 시장에서 수산물 시장이 다 망하고 어민들이 망하고 있어요. 그 피해는 바로 국민들한테 간다. 그래서 제발 민주당은 좀 과학의 영역에서 나와라. 그러면 지금 과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제발 좀 거기에 반대되는 과학자 좀 데리고 나와서 과학의 테이블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과학 관련된 내용 해주셨는데 이제 어제 해양수산위 전체 회의 상황만 놓고 보자면 국민의힘 입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기습 상정이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전 협의가 없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죠. 2년 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국민의힘에서 이 특별 거리안을 채택했잖아요.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와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에요. 아니 이렇게 국민의힘의 당 대표부터 당 지도부 의원들까지 횟집 다니면서 지금 먹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업인들에 대해서 보호 대책 만들자는 결의안을 왜 반대하고 있습니까, 대체? 그리고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도 어업인 협회에서 4년 연속 반대 특별 결의안을 지금 내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2015년도에 일본의 경제 산업상도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다 하더라도 어업인들의 이해를 구하기 전에는 방류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방류도 하기 전인데 어업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 4조 8천억을 예산을 도쿄 전략에서 이미 수립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정부 여당은 뭐 하는 겁니까? 왜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고 우리의 어업이라든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하고 자꾸 괴담 가짜뉴스 이렇게 유포하는지 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냐면요. 자, 일본의 그 태평양 쪽으로 후쿠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물고기를 잡으면 그쪽에 있는 어민들은 당연히 생계가 걱정될 수도 있죠. 일본 정부로서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그걸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대한민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 국가예요. 근데 수입도 안 하는데 자꾸 무슨 어민 대책을 세우라고 괴담을 방류가 하시면 안 되면 되는 여기에 대한 거죠. 반박 내용까지 WTO에서 듣겠습니다. 예. 방류가 된다라고 네. 하면 우리가 그 전에 WTO에서 승소해 갖고 수산물 수입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원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렇게 이게 방류가 허용이 되면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면 수산물 재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우리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제 알프스 있죠. 예, 마무리 지어주셔야 합니다. 알프스가 지금 예. 삼중 수소 외에는 다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삼중 수소 외에도 6개의 핵종에 대해서는 이게 오히려 삼중 수소보다 독성이 강한 그 배출이 됐다는 것도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래서 예, 자, 여기까지. 국정을 책임진 예. 한덕수 총리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하고 있지 않고 예, 짧게요. 만약에 그 WTO에 다시 일본이 제소해도 우리는 또 다시 제소해서 반드시 이기고 수입할 계획이 전혀 알겠습니다. 없다라고 자,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럼 빨리 오염수에 네. 대한 네. 공방까지 다음 주에 또 이 논의 이어가도록 하시죠.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오늘 이 시간 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